자, 이번 시간은 제3편 조직관리를 정리합니다. 조직관리는 우리 1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편 조직관리는 그렇죠? 조직관리론 경영학적 기법을 행정에 도입했다 해서 행정조직론. 행정조직론 그럽니다. 다시 한번 경영학적 기법을 행정에 도입했다 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행정조직론, 행정조직관리론 똑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에서는 세 문항이 출제돼도 아주 단순한 것들 나왔죠. 전자정부법 개정됐기 때문에 나왔죠. 전자정부법. 두 번째 요즘 강조하는 변화 혁신을 추구한다.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무슨 조직? 매트리스 조직. 뭐였다? 매트리스 조직. 세 문제가 출제됐죠. 1편하고 겹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7번. 단순합니다. 자, 행정조직론이 뭐냐? 행정조직론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우리 1편에서 행정의 3대 변수를 염두에 둡니다. 구조냐, 인간이냐, 환경이냐, 내부, 닫혔다, 폐쇄체제, 외부, 열렸다, 개방체제. 이렇게 기억이 나죠? 우리 1편 보세요. 1편에서 행정학 총서 1편에서는 행정과 구조. 그러죠? 구조하면 떠오르는 게 피라밋이다. 피라밋 강조한 게 1920년대 테일러가 연구한 프레드리 인솔로 테일러가 연구한 과학적 관리법. 행정의 아버지 우드로 윌슨 연구한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이 전부 다 구조, 폐쇄체제였다 이 말이에요. 3편에서는요. 조직과 구조, 구조하면 똑같아. 이 피라밋, 3편에서는 또 피라밋. 이것도 우리는 이제 1920년대 때문에 고전적 조직이론. 똑같아, 고전적 조직이론하고. 막스 베버 연구한 피라밋 조직을 보자. 뭐라 말했지? 관료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편에서 인간을 연구한 게 바로 1930년대 멜튼 메이오의 호손 실험. 뭐가 있죠? 인간관계론. 그렇죠? 인간관계론. 요게 3편으로 오면은 조직과 인간에서 고전 이후니까 새롭다. 신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대표적인 게 A.H. 마슬로우의 인간적 5단계. 모티베이션 시로리. 저는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동기부여 이론 뭐가 있다? 동기부여 이론 X로 있냐 Y로 메슬로우의 인간적 5단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고. 세 번째는 1편에서 행정과 환경. 그렇죠. 환경. 이때부터 이제 진짜 환경이니까 계란이 돼야 되겠죠. 계란. 1940년대 후반 이후 행정 생태론. 가우스와 리것의 생태론 그러죠. 생태론. 이때부터 이제 잘 봐. 이때부터 뭐다? 개방체제야. 환경. 이때 내놓은 이론을 갖다 우리는 행정에서 고전 다음에 신고전, 그 다음에 뭐죠? 현대 조직이론 뭐가 있다? 현대 조직이론. MBO라든지 또는 뭐가 있죠? TQM.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MBM, TQM. 관료제 반대니까 탈관료제. 탈관료제 조직 이사과 매트리스 조직 뭐 있다? 매트리스 조직 팀제. 매트리스 조직이나 또 뭐가 있다? 팀제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전부 다 현대 조직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하고 신고전적 조직이론 공통점은 다 개방체제가 아니라 무슨 체제다? 폐쇄체제. 꼭 잡아야 돼. 폐쇄체제. 그 다음에 이 동기부여론하고 유사한 게 바로 리더십이죠. 뭐가 있다? 리더십. 참고로 3회 시험에 뭐가 있죠? 변혁적 리더십. 반대는 주거니 박거니 뭐다? 거래적 리더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서는 뭐 전자정보도 있고 지식사회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3편은 1편하고 중복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씩 정리해보죠. 우리 교재 339페이지 1장 조직이론에 기초해서 선행학습 추론능력 보죠. 간단히 경영학적 기법을 행정이론에 접목했다. 그래서 두 번째 1편 행정의 3대 변수하고 접목을 해보자. 그럼 조직이 뭐냐? 나오진 않지만 개념에서요. 그냥 엣지온이만 읽어봅시다. 엣지온이는 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구성되고 또다시 구성된 사회적 단위 혹은 인간 집합이라고 정의했다. 필요 없고 2절 조직이론의 전개를 봤더니 추론 능력 1 행정의 3대 변수 도입에 따른 조직이론 정리하자. 그게 바로 뭐지? 구조 인간환경. 왈도는 조직이론의 발전 단계를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 조직으로 구분했다. 페이지를 전개해서 1번 고전적 조직이론 믿지만 거예요. 고전적 조직이론 1920년대 뭐가 똑같다? 과학적 거리고 똑같아. 그림 그려봐. 피라미드 딱 그려놔. 피라미드 그려놓고요. 이게 1편에서 이미 다 끝난 것들이야. 피라미드만 그려놓고 개념만 밑적어봐.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 아래 성립 발전되어 1920년대 완성을 본 이론으로 행정관리설의 입장에서 행정을 규명하는 시기의 행정이론. 거기까지. 그 다음에 3번 일반적 특징. 일반적 특징에서 3번에다 밑줄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합리적 경제적 인간 모형의 입각에 연구하죠. 그리고 5번 단순해. 심플리티 단순하고 하이라키 계층제 디터미네이션 결정성 정했다. 세퍼레이션 전문화 다른 말로 보다 분업. 거기까지 하면 되겠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30년대 인간관계론이죠. 등장 배경 메이오에 의해 실시된 1920년대 호손 공장의 실험은 인간관계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등장이 된 중대한 배경이 된다. 학자 그냥 엘튼 메이오. 일반적 특징에서 1번만 밑줄 공식 조직 내의 비공식적 관계와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힘을 중시한다. 재밌는 것은 그 4번에다 별표해봐. 환경 변수를 무시한 무슨 체제? 폐쇄 체제만 별표. 현대 조직이론 그림 그립니다. 계란 그려놓고 시대적 배경 개방화 국제화 촉진에 따른 신자유주의 등장. 둘째 경제적 풍요와 탈물질화 경향의 대두로 인한 요즘 사회 무슨 사회? 지식사회. 3. 조직사회의 촉진과 변모로 인한 공동체적 자아실현. 일반적 특징을 봤더니 1번 복잡 다양한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동태적 개방적 유기적 조직. 환경 변수를 고려하는 외부 문제 중심. 그리고 3. 변화나 개혁의 저항이 좀 완만해. 이제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4. 4번 5번 묶어봐. 인간을 Y론 인식해. 여기서 Y론이 뭐냐?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아실현 인간. 동기부여의 내재성. 능동적 인간이 나타나는 게 현대 조직이론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주의론, 현대 조직이론과 유사한 이론이 뭐냐. 우리 뒤에 다 나옵니다. 1번 의사결정 모형, 2 체제 모형, 3 사회 체제 모형, 4 상황 적응론. 뒤에서 배웁니다. 컨텐전지 스로리, 뭐 조직 구성이론, 거래 비용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오전 모형을 들 수 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공통점 폐쇄체제. 현대 조직이론만 뭐다? 개방체제. 꼭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조직 유형의 분류냐. 조직을 분류하는 기준이 학자들마다 다르던데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학자가 엣지온이었는데 우리 엣지온이는 우리는 오지선당이라 좀 내기 힘들지만 엣지온이만 별표해봐. 엣지온이는 지배와 복종에 따라서 조직이 세 가지 있다. 강제적 조직, 경찰서 같은 거. 돈 번다, 삼성전자, 공리적 조직. 그 다음에 규범을 가리킨다, 뭐 교회. 그 정도면 되겠죠? 세 가지. 암기면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하나 더, 규범적 조직. 그것만 별표. 나머지 보지 말고. 페릭스 344페이지 탐슨 밑줄. 탐슨이라는 학자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조직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1번 밑줄 길게 연계된 기술을
일명 순차적 의존관계 그럽니다. 길게 연계된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조립할 때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순서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길게 연계된 기술, 순차적 의존관계. 여러 가지 행동이 순차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쓰이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량 생산에 쓰이는 일괄 작업 체계를 들 수 있으나 복잡성 공식화 수준은 한 보통 정도. 중개기술은 집단적 의존관계죠. 은행에서 돈을 맡기는 사람하고 빌려가는 사람을 연결시킨다. 중개기술. 집약형 기술은 아주 복잡한 기술이야. 종합병원에서 쓰는 기술을 갖다 우리가 집약형 기술. 주거니 받거니 교호적 작용. 어떤 사물의 변동을 일으키기에 끌어모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이며 일명 맞춤 기술 또는 주문 기술을 한다. 그 예로 대학병원을 들 수 있고 복잡성이 높고 공식화는 나타난 특징이 있다. 1번만 좀 별표해 줘봐요. 순차적 의존관계 의존한다. 그런 기술을 탐수는 뭐라고 한다? 길게 연계된 기술. 코옥스 준요 보지 말고 저는 이 4절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봐. 100% 나올 거야. 조직과 인간관리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사장님이 종업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돈을 주면서 때리면서 한다. X이론.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작한다. Y이론. 이 두 가지 있단 말이야. 저는 이게 100% 나온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두 가지죠. 내용이론 반대가 과정이론, 즉 기대이론 있죠. 동기부여가 뭐냐? 모티베이션 시로리 동기를 자극한다. 동기부여죠. 1.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혹은 그 충족을 억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머레이라는 학자는 동기부여를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다양한 행동을 통합시키는 뭐다? 내적 요인. 이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갈갈이 형제에서 옥동자하고 박준영이가 있잖아. 박준영이가 말합니다. 무시 있잖아. 나 무를 먹고 싶다. 이때 옥동자가 무를 던져줍니다. 갉아먹어. 이게 바로 동기보다 부여가 됐다 이거예요. 박준영이가 나 무를 먹고 싶다. 옥동자가 무 대신에 돌멩이를 던져줘. 이빨 빠집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보다 억제를 말하죠. 3번 두 가지 있어요. 내용이론, 니즈스를 내용이론을 일명 욕구이론. 반대가 기대이론, 일명보다 과정이론.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내용이론 학자하고 과정이론 학자를 비교하시오. 누가 있냐?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학자들은 다 내용이론 학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내용이론, 즉 욕구이론은 기억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인간의 성격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X, 좀 바람직하면 Y 그러겠죠.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이 뭐냐? 펜 넘겨서 X이론에다 피라미드 그리고 Y이론 계량 그려주세요. 그냥 반대니까 하나씩만 해봅시다. X이론. 보통의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며 가급적 일을 피한다. 수동적인 것. 둘째,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야심이 없고 책임 회피를 좋아하며 오히려 명령받기를 좋아한다. 피동성. 그리고 3.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직 문제를 해결할 만한 창의력이 없다. 밖에서 자극을 준다. 동기부여 외제성. 4.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격히 통제돼야하며 또한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되면다. 어떤 형? 권위형. 권위형이 좋다. 언제? 과학적 발표에 충실한다. 동기부여는 뭘로 돈으로 한다 해서 경제적 요인 그러죠.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몇 단계? 5단계. 마슬로우는 사람은 욕구가 5가지 있다는 거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5가지를 제시한 학자 누구다? A.H. 마슬로우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정의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요놈은 요놈을 수정한 학자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놈하고 이 한 중간점이에요. 중간점을 쪼개서 엘더페 ERG 이런 거랍니다. 이의지전서 존재 욕구, 릴레이트 관계 욕구, 크로스 성령 욕구. 이게 Y로. 이 두 가지는 그냥 X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 욕구로 올라가는 거야. 완전한 충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족되면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면 진행한다 해서 만족 진행의 욕구 누구다? 마슬로우. 반대로 인간은 고차원적인 단계에 관심을 가져.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후퇴해도 다시 올라간다.
좌절 태행 있고 누구다? 알더퍼. 그것만 하면 되겠죠? 매슬로 인간욕구 5단계 순서를 외우라고. 생리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종교욕구, 자신욕구 암기해주세요. 암기해주고. 좀 깊게 들어가면 1번 밑줄 하위에서 상위 욕구로 나가는 동그라미 만족하면 진행한다. 만족, 진행을 중시한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로는 그냥 세 가지 바른 거예요. 그거 한 박스입니다. 마슬로우 생리 안전욕구는 존재욕구 2, 사회적 및 종교욕구 1번은 인간공욕구 R, 종교욕구 1부하고 자신욕구는 성욕구 2 R지론. 차이점이 뭐냐? 마슬로우는 1번 뭐죠? 만족하면 진행한다. 만족, 진행, 접근법. 반대로 엘더퍼는 좌절, 퇴행, 좌절, 후퇴 요소. 상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좌절로 인한 퇴행 요소 가미된다. 리을에다 별표해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가려고 적어. 또라이. 하면 누구다? 허즈버그야. 인간은 욕구가 두 가지 있다 이거야. 만족 요인하고 불만족 요인이 있어.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있는데 만족 요인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은 상태래. 불만족의 요인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래. 그리고 양자는 별개 이원적이다. 또라이. 그게 바로 누구다? 허즈버그. 별표. 이 사람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A. 동기요인이 만족요인이야. 이생요인은 불만족요인. 동기요인과 이생요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조직생활에서 만족을 주는 요소와 불만을 주는 요소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B봐.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그리고 C. 불만 요인을 제거하면 단순히 불만을 없애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만 있으며 불만족 요인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에 불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위반시키는 건 아니다. 그리고 D. 동기를 위반시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 요인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E. 연구자료가 중요사건 기록법을 근거로 수집된 이론이죠.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학자가 누구다? 허즈버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중요해. 좀 암기 좀 해줘요. 이생요인을 불만족요인 그래. 영어로 좀 X이론 쪽에 가깝고 동기요인, 만족요인은 뭐다? Y론입니다. 이생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환경, 정책이나 목표, 보수, 작업조건, 인간관계, 아담적 욕구. 직무, 만족요인은 직무 그 자체에서는 보람감, 성취감, 인정감, 승진. 이게 바로 만족요인이다. 해커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은 인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록 만족한다 이거야. 해커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 이 5가지라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암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커만. B에 답은 정리합니다.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라는 개인차를 고려하고 직무 특성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자율성과 활류가 중요하다 본다. D에다가 별표, 직무 특성의 정의. 5가지 뭐냐? 초점을 따서 외웁니다. 자율성의 자 동그라미, 기술 다양성의 기 동그라미, 직무 정체성의 직 동그라미, 직무 중요성의 직 동그라미, 활류의 환 동그라미. 자기야 직직환하니 암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직직환하니 5가지. 가장 중요한 게 너 환자야? 활력어보다 자율성. 암기해 주세요. 오우치가 연구한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뭐가 있다? Z이론. 일본 기업 방식을 오우치는 그냥 뭐라 말한다? Z이론 그래. 마징가 Z. 의미 없습니다. Z이론. A만 밑줄 긋습니다. 일본식 관리 방식 타입 J, 제페니스가 미국식 관리 방식 타입 A, 아메리카보다 우월하다는 전자의 연관 이론을 타입보다 Z이론. 일본 기업 문화를 생각하면 돼. 일본 기업 문화. 종신고용제 이런 것들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더라. 우주는 박스 한번 봅니다.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서 고용만 적어볼까? 미국은요 신분보장을 안 해줘. 단기적이면서 불안정하다. 일본은 한 번 회사 들어오면 뼈 묻어. 종신고용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70년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70년대 아시죠? 종신고용제. 그것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급여봅니다. 월급 어떻게 주냐? 직무급, 철저히 성과급. 반대로 생활급, 짬밥 순으로보다 연공 서열형. 에드거 샤인의 인간관. 에드거 샤인은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관이 다르더라. 네 가지를 제시했죠. A에다만 밑줄거봐. 경제적 합리적 인간만 떨어져. 인간은 돈만 밝혀요. 경제적 합리적 인간. 언제? X이론 피동적. 언제? 과학주관법. A만 밑줄거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이에 적합한 관리 전략은 금전적 동기 자극이나 경제적 보상이 효과적이다. 과학적 관리법, 성과 상여급 제도, 맥도날드에서 경영방식 철저히 성과급 준다. 그런 이론을 X는 그럽니다. 사회적 인간은 Y론이죠. 스스로 실현한다. 자기 실현적 인간 Y론. 복잡하다. 복잡한 인간 있죠. 컨텐전지 스토리. 상황적 이론의 인간과 해당하는 게 복잡한 인간. 현대 조직이론에서 나타난 인간은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이다. 누가? 에드거 샤인. 프레더스 보지 말고 다운주 보지 말고 맥클랜드. 그냥 제목만 적어봐. 프레더스의 성격형, 다운주의 성격형, 맥클랜드 성격형, 머레이의 명시 욕구론. 내용은 알려주지 말고 그냥 보충에다 보죠. 아지리스에보다 악순환 이론. 여기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기대이론 학자가 아니라 내용이론 학자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353페이지 3. 기대이론을 일명 뭐라 받는다? 과정이론. 사람마다 기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기대이론. 1.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동기가 유발된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과정이론이라고도 한다. 기억문제 브롬의 기대이론. 브롬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동기를 자극하는 변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VI론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 그냥. 한 대 정리입니다. 브롬의 기대이론에서 A에다 붙여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게 성과잖아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 이외에도 직무 수행의 능력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들고 있다. C에다 붙여요.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 세 가지. 좀 거기다 별표 좀 해봐. 익스펙턴시보다 기대치, 인스트루먼털리 수단성, 밸런스 매력도, 즉 유의성. VI 이론 누구다? 브롬. 몇 가지를 중요했다? 밸런스, 유의성, 매력의 정도, 인스트루먼털리 수단성, 익스펙턴시 기대감. 그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제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이론. 포터 짐을 싣으면 롤러를 밀어라. 포터 롤러의 업적 만족이론.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한 성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만족한단 말이야. 이게 만족이 업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업적이 뭘 가져온다? 만족을 가져온다. A만 줄 브롬이 보상의 공평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 여부를 중요 변수로 삼아 브롬의 기대 이론을 보완하였으며 만족이 업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업적이 만족을 가져온다고 본다. 아담스에다 별표해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인간은 어느 때 동기부여가 되냐? 자기 자신이 한 성과하고 다른 사람이 한 성과가 비교했을 때 공평하다. 이때 만족한다. 공정성 이론, 공평성 이론 그런 겁니다. 별표. 기본적으로 첫째,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연구하죠. 자기가 투입한 노력에 따라서 산출,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두 번째 포인트 별표, 준거인. 자기하고 유사한 집단을 뭐라고 한다? 준거인. 준거인을 선정하여 비교했다. 누구다? 아담스. 요게 좀 나올 만한 문제인데 딱 한 단어. 준거인이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자, 미국 MIT대 교수 중에 아담스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갑돌이하고 울순이가 있어. 자, 갑돌이는 자기 자신이 한 노력이나 성과가 자기하고 유사한 을순이에 비해서 공평하게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갑돌이의 욕구는 충족되더라.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기본구도, 용어 정리. 첫째, 투입이란 조직으로부터 보상이 자신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먼저 조직에 주었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다 하면 투입. 반대로 산출이란 투입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이 받게 되는 수익이나 비용을 말한다. 월급을 받는 거 이런 것들.
세 번째, 준거인물이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비교하는 대상임을 말한다. 기본 이론. 첫째,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 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두 번째, 예를 들면 투입에 비하여 보상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미안해, 죄의식이 나타나고, 반대로 투입에 비하여 보상이 지나치게 적을 때는 열받아, 심리적으로 긴장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만 별표하세요. 갑은 능력이 유사한 을에 비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갑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론. 준거인과 비교한다. 암기하세요. 누구다? 아담스. 딱 하나. 리을 그냥 밑줄. 조고 플러스의 통로 목적이론 안 나오고 그냥 미음. 로크의 목표 설정이론 밑줄. 베른의 의사거래 분석 밑줄. 애킨슨의 기대모형 그냥 밑줄. 출제될 확률 제로. 안 나옵니다. 페인한게서 강화이론이면 순치론, 레인포스먼트 순치론을 일명 뭐라고 한다? 강화이론 그러죠. 강화이론.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게 나올 만한 문제인데요. 깊게 들어간다면 순치론이 뭐냐? 말을 내과에 끌고 와서 길들이다. 길들일 순치론. 이거 말입니다. 선생님이 수험생을 잘 지도해서 원하는 목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 보다 순치론. 순치론이죠. 이 순치론을 연구한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 명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극을 주면 뭐다?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 파블로프의 뭐다? 실험용 개. 실험용 개.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다. 실험용 개.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이론, 이제 순치론을 한번 정리하는데, 강화, 순치론은 이제 스키너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스키너. 자, 여기 봅시다. 네모난 상자가 있어. 네모난 상자에다가 노란 생지를 한 마리 넣어. 생지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림 잘 그리죠? 생지를 넣었다. 생지. 생지야. 굶주린 생지를 한 마리 집어넣은 거야. 생지. 그러면 여기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 기렛밭에 지렛대를 있어. 지렛대를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생지가 배가 고픈 거야. 생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렛대를 눌렀어. 지렛대를 눌렀더니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 들어와. 고구마가 휙 들어와. 생지가 막 먹어. 아, 맛있다 이거야. 또 눌렀어. 지렛대 눌렀더니 또 생지가 들어온 거야. 아, 맛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생지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반복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순치 그런 거야. 순치. 계속 반복하는 거야. 원하는 것이 들어온다. 그랬다 우리가 긍정적 강화 그래. 긍정적 뭐다? 강화.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지렛대를 눌렀더니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양이가 들어와. 고양이가 들어온다. 이거야. 그때는 그 행동을 그만두겠죠. 그걸 읽어보자. 뭐라고 한다? 중단. 뭐다? 중단. 그걸 뭐라고 한다? 중단. 세 번째는 생지가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 집어넣어버려. 고양이를 집어넣어서 생기를 잡아먹어라. 그걸 뭐라고 한다? 처벌. 좀 학자 중요합니다. 누구다? 스키너가 연구한 바다 순치론. 좀 깊게 들어보니 나올 것 같은데요. 개관 첫째, 순치란 짐승을 길들여서 점차 어떠한 목표 상태에 이르게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별표, 스키너가 1966년에 주장한 이론. 스키너 그 별표고요. 셋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라 하며 행동의 결과를 조건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스키너는 굴문지를 갖다 실험했죠. 그 다음에 행태는 그 결과들의 뭐다? 함수죠. 당연히 다섯 번째, 과정이론에 속하며 행태주의자들의 동기이론이다. 그다음에 인간 행동의 경험적 분석을 강조하며 조작적 조건화를 통한 인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구성을 움직이게 한 긍정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화 유형이 세 가지 있죠. 첫째, 강화. 장래의, 미래의 같은 행동이 되풀이될 확률을 높이는 기술을 바란다. 적극적 강화는 뭐냐? 행동자가 원하는 상황을 제공해. 갑돌이가 원하는 상황을 제공해줘. 승진하고 싶다. 승진시켜줘. 소극적 강화, 부정적 강화. 행동자가 싫어하는 상황을 제거시켜. 갑돌이가 오늘 밤 숙직이야. 숙직을 면제시켜줄게. 소극적 강화. 처벌. 제재라고도 하면 어떤 행동에 결부하여 행동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제공하는 거야. 갑돌이도 징계 처분 내릴 거야. 처벌이죠. 중단, 소거. 익스팅기시. 소화기를 말이죠. 소화기. 익스팅기션. 중단, 소거. 바람직한 결과를 제거시킨다. 안 준단 말이야. 보너스를 주다가 한순간 안 주는 거야. 중단이죠. 급료인상 철회, 질책, 해고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한다. 갖다 중단 그러죠. 그 다음에 스킨의 순질 강화 일정은 두 가지. 연속적 강화하고 단속적 강화 두 가지. 연속적 강화하고 단속적 강화 나오죠. 또 간격 강화하고 비율 강화. 고정 간격 강화. 고정 간격 강화만 정리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 제공. 매월 보수. 갑돌이한테 매달 월급을 주는 거야. 고정돼 있죠. 뭐다? 고정적 간격이다. 변동 간격 강화.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물을 제공해준다. 어느 때는 월급 주고 어느 때는 안 준다. 불규칙적. 그건 변동 간격 강화. 그럼 이 모든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357페이지 참고 동기부여는 그 박스도 별표해줘요. 박스 별표. 내용이론 반대가 뭐다? 과정이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출제요.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 중 기대이론 즉 과정이론 학자로 틀린 것은 1.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2. 브롬의 기대이론 3. 포터와 롤레의 업적 만족이론 4. 베른의 의사거래 분석 251. 마슬로의 인간욕 5단계설 정답은 5번. 두 번째 출제형 허즈버그의 인간욕구 몇 단계? 5단계. 아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몇 원론? 2원론. 꼭 정리하세요. 100%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패는 거든요. 조직하고 환경이 나오죠. 조직과 환경. 수능 1. 조직 환경을 연구한 학자로 생태론자에 누가 있다? 가우스. 가우스가 있죠. 셀즈닉의 코퍼레이션 적응접수. 여기서 환경과 관련 학계에서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요. 가우스만 한번 별표해봐. 가우스. 제가 암기본 알죠. 가우스라는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교수는 환경 변수가 7가지 P, P, B, P, S, W, C 암기를 해버립니다. 승진시험, 구급시험 몇 번 나왔죠? people, 주민, place, 장소, physical technology, 물리적 기술, personality, 개성, social technology, 사회적 기술, wisdom, 이데아, 이념이나 욕구, 카타스트로피, 천재지변, 즉 재난, 암기해주세요. 다음 셀즈닉이 연구한 적응접수 코옵테이션에다 적어봐. 그러다가 얼굴마담 역할, 로비스트 역할, 얼굴마담 역할 해달라, 로비스트 역할 해달라. 셀즈닉은 적응접수 코옵테이션 그럽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피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력이나 위협을 가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이러한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력한 엘리트를 조직의 고문으로 끌어들여서 이러한 압력을 제거해낸다. 코오퍼레이션 그러죠? 기억. 조직이 안정과 지속을 유지하고 안정과 존속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및 의사결정 기구에 환경의 새로운 요소를 불러들여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이사회나 고문직에 외부의 유력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 이는 셀즈닉이 TVAN 그래스루트라는 자료를 통해서 연구했다. 적응접수 별표 주세요. 별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보지 말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 3번 그레이너. 그레이너는 조직 성장 단계가 5단계 있더라. 1단계만 적어봐. 이건 나올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1단계 몇 줄? 1단계는 창조의 단계다. 창조의 단계가 뭡니까? 소규모 신설 조직 단계로서 생산과 판매에 초점된다.
리더십의 2기 몇 단계? 1단계. 1단계만 그냥 밑적어봐요. 1단계. 나머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요. 또 제가 문제풀이에서 다시 다루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65페이지 2장 조직관리론.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다 끝나는 거야. 같은 거야. 조직관리론. 1절 조직의 원리, 즉 원리주의. 예를 들면 전문화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 원리. 이게 전부 다 막스 베버 관료제를 말하는 거야. 우드 윌슨의 행정관리설을 말하는 거야. 고전적 조직이론을 말하는 거야. 과학적 관리법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 원리주의. 뭐냐, 박근혜 정부를 이해하고요. 둘째, 과학적 관리법과 원리주의 전목의 개념.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입장인 고전적 조직을 중시했다. 1번, 2번 묶어봐. 조직의 능률성을 중시하는 이론이죠. 3번에다가 별표해봐. 6가지가 있어. 자, 전문화 원리, 조정의 원리, 통솔범위 원리, 계층제 원리, 명령통일 원리, 부처 편성 원리. 고로 4. 이것만 있으면 최선의 조직 이론을 발견했어. 베스트. 온 베스트 웨이를 인정한다. 최선의 조직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과신의 근거를 두고 있죠. 문의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보았죠. 근데 6번 헛소리지 마. 사이먼은 이러한 원리야말로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하나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직의 원리 2가지죠. 세분화된다. 분화의 원리. 합쳐진다. 통합의 원리.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화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 뭐냐. 이렇게 분화의 원리 밑줄, 분화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참모조직 원리, 기능명시 원리. 여기까지가 분화의 원리. 반대 통합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 원리, 마지막 8번 밑줄 계층제 원리.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죠. 패령에서 이제 기본 원리에서 첫째 전문화 원리다 별표하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조립할 때, 예를 들면 코란도 자동차를 조립할 때 부품이 2만 가지라면 갑돌이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일매일 타이어만 조립하는 거야. 조춘영제는 쌍라이트만 조립하는 거야. 마이클은 핸들만 조립하는 거야. 톰이라는 학자는 차체만 조립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보다 전문화, 다른 말로 보다 분해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리해보죠. 전문화의 개념.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흥미상실과 비인간을 초래한다. 그리고 니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조정이 어려워 할거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직무 설계, 기억.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의 분업 정도를 전문화라 말한다. 갑돌이는 자동차를 조립할 때 바퀴, 타이어만 조립해. 그게 전문화라는 거예요. 니은 전문화는 수평적 측면에서 직무의 보다 범위, 와이드, 범위를 말하고 수직적 측면에서 직무의 깊이, 직무의 중요도, 뎁스를 결정한다. 디귿에다 별표,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조립 공정, 삼성전자의 TV 생산과 같은 대량 생산 제조업체의 경우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정도가 높다 이거야. 단순한 업무를 할수록 수직적,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 꼭 별표. 그 다음에 리을. 지나친 전문화는 개인 수준에서 직무의 단조로움과 낮은 중요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단조감, 필요를 가져와 인간 소외, 이직률 증가를 초래하죠. 비읍, 별표,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와 같은 단순한 직무는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가 높다. 높더라 이거야. 시옷, 조직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관리 직무는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가 낮다. 비읍, 시옷, 묶어서 반대표지. 비읍 반대가 시옷. 그 박스에다 별표봐요. 민츠버그라는 학자는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 낮고, 수직적 전문화가 높고 낮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번 봅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갑돌이는 자동차를 조립할 때 타이어 하나만 조립해. 타이어 하나만 조립한다. 이게 한 수평적으로 한 10cm다. 10cm야. 100cm. 100cm 업무 중에서 갑돌이는 타이어 하나만 조립해. 10cm. 을순이는 타이어
플러스 쌍라이트까지 조립해. 요보다 이거 더 많아졌죠? 이 옆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갖다 우리가 수평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그러면 누구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냐면 갑돌이죠. 갑돌이 업무일수록 수평적 전문화는 낮다 높다? 높다 이렇게 말해. 반대야.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 얘는 단조림이 줄어들죠. 수평적 전문화 높다 낮다? 낮다. 두 번째 또 봅니다. 요거. 여기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가 있고 일선 관료가 있어. 누구 업무가 중요해? 이 사람 업무가 중요하지. 이거 수직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직무의 중요도. 직무의 중요도가 높은 최고관리자일수록 수직적 전문화는 높다 낮다? 낮다. 반대로. 높다 낮다. 일선 관리자는 직무의 중요도가 낮아. 수직적 전문화는 낮다 높다? 높다. 이렇게 말하죠. 꼭 별표.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 반대가 고위 전략적 관리 직무. 숙련 직무 반대가 뭐다? 일선 관리 직무. 꼭 좀 별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이제 박스 직무 설계를 봤는데요. 직무 짝 디자인 박스 1. 전문화 분해별 일을 극복에 대두된 와이론이죠. 2번, 3번 묶어봐요. 직무 확장 짭 민 라지먼트. 직무 확장이 있고 3. 직무 풍요화 짭 인 리치먼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갑돌이는 타이어 한 가지 업무만 하기 때문에 권태롭고 피곤하고 따분하다. 그래서 갑돌이의 단조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갑돌이는 타이어 플러스 쌍라이트까지 조립해라. 수평적 전문화를 다른 말로 직무 확장 그래. 직무 확장. 두 번째는 여기 일선 관료. 일선 관료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일선 관료도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주고 동기부여도 스스로 한다. 수직적 전문화. 이걸 극복에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직무 풍요. 짭 인 리치먼트 그러죠. 꼭 좀 정리. 짭 인 리치먼트 영어 좀 신경 씁니다. 3번에다 별표. 직무 풍요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조정의 원리. 쌈박질한 거 해결한다. 조정 그러죠. 개념만 밑줄긋습니다. 기억.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며 전문화에 의한 할거주의, 비협조 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페이지를 넘겨서 조정의 방법이 두 가지야. 수직적이 있고 수평적이 있더라고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 박스 조정 방법 별표해봐. 수직적 연결, 수직적 조정 방법. 저쪽 계층제 조직, 규칙과 개입. 계층직의 추가, 하나 더 수직 정보 시스템. 반대로요. 수평적 연결은 계란이니까 뒤에 가면 봅니다. 탈관료제, 즉 에드코라시 조직, 에드코라시 조직, 정보 시스템, 직접 접촉, 임시 작업단용으로 태스크포스, 사업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사업팀, 프로젝트 팀. 이건 수평적 연결이다. 통솔범위. 한 사람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통솔범위. 개념만 밑줄.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우수에 관한 원리로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범위는 축소된다. 계층제하고 통솔범위는 반비례 관계죠. 4번 그냥 계층제 원리 하이라키. 피라미드 조직을 그냥 우리는 계층제 그럽니다. 하이라키. 개념. 기억,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계층 간의 지위와 명령 복종 관계를 확립하지만 구성원의 계속감과 참여감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있죠. 니은 나왔네. 관료 제어보다 전형이다. 그리고 조직의 수직적 차원을 적용합니다. 리을, 통솔범위 한계를 극복해주는 장치다. 미음에다 별표해봐요. 계층제는 통솔범위와 반비례 관계다.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그리고 계층제와 통솔범위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5번 그냥 명령 통일 원리. 모든 부하는 한 사람의 상관한테만 지명령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군대 26사단 사병들은 한 사람, 사단장한테만 명령을 받아야 된다. 명령 통일 원리죠. 조직의 어떠한 구성원도 오직 한 사람 후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며 두 사람 이상의 상관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부처 편성의 원리는 뭐냐? 정부 기능에 따라서 17부 5처, 16청.
17부 5초 16종. 이게 박근혜 정부의 부처 편성의 원리다 이거예요. 개념을 업무의 단위를 수평적, 횡적, 분업 단위로 편성했죠. 그것만 정리하면 되고. 그자 큰 산물적 부처 편성의 기준, 규칙은 부처 편성의 기준을 네 가지로 나누죠. 첫째, 목적 기능별 조직, 국방부, 외교부, 목적 기능별이죠. 과정 절차 수단별은 이제 기상청이나 통계청, 고객별 조직,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 원호가죠. 지역이나 장소별 조직,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세관, 부산보다 경찰청 이런 것들. 거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박근혜 정부 조직도는 행정사 2회심에 나왔죠, 이미.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단히 봅니다. 정보조직법이 변경됐는데 17부 5처 16청 밑쪽이냐.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 또는 있어봐요. 대통령 소속기구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 감사원 별표, 방송통신위원회 별표 딱 두 가지. 대통령 소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하나, 감사원 꼭 별표. 시험은 뭐가 나오면 국무총리 소속위원회가 나오거든. 근데 이것만 외우면 되지. 국무총리 소속위원회는 제가 밑쪽에 뭐가 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하나 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위원회가 지금 국무총리 소속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방통위만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그럼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 소속 외청 네 군데 암기해버려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하나보다 통계청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소속기관 두 군데, 경찰청하고 뭐가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별표해봐. 국토교통부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은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특별법상 기구야. 특별법상 기구 두 가지 외워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암기해주세요. 그 정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우측 행정상의 관리계층 보지 말고 안 나오니까 375페이지 권한의 이임. 권한이 뭐냐? 상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하한테 내려버린다. 권한의 이임. 또 한 번 더 재임할 수 없다. 있다. 권한의 이임에서 개관 1번만 그냥 밑줄걸까? 권한이 위임된 수임자. 수임자는 기관회장이 아닌 보조기관인 경우에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 동그라미 뭐다? 재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는 거야. 권한의 이임이지. 구청장이 하급기관 동사무소 동장한테 준다. 권한을 뭐다? 재임 가능하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 나머지는 의미 없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3장 행정조직 이제 구조 인간관계는 이제 구조를 정리합니다. 구조하면 떠오르는 게 막스 베버의 관료자를 염두에 두면 되겠죠. 379페이지 추론 능력 관료제 지식을 습득하게 한 선행학습. 둘째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야기. 구조하면 여러분 요게 생각나야 되겠죠. 피라밋과 계란밖에 없다. 이것도 이미 앞에서 끝난 겁니다. 그냥 용어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어만 바꿔놨죠. 해볼게요. 제가 고전적 조직이론, 현대 조직이론, X이론, Y이론. 막스 베버는 이거 같다. 뷰로크러시도 관료제. 뷰로크러시. 반대. 관료제가 아니다. 탈관료제. 탈관료제에서 에도크러시. 해처무역. 특별임시위원회주의. 해처무역 군대용으로. 에도크러시. 우리 군대 갔다 온 여러분들 보세요. 26사단. 규모가 크지? 관료제 에도크러시. 26사단 내에서 5분 대기죠. 기동타기 때
영어로 뭐라고? 에도크라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규모 조직, 반대로 소규모 조직, 경찰 특공대. 전부 다 뭐다? 에도크라시가 뭐죠? 에도크라시. 뭐 전통적 조직, 전통적 관료제. 반대 현대 관료제. 뭐 이걸 말합니다. 이건 피라미드가 공식성이 높으니까 꼭지점 집권성도 높다. 공식성, 집권성, 복잡성이 다 높다. 관료제. 반대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다 낮다. 상대적보다 에도크라시. 이거죠. 자, 정리합니다. 조직구조 그냥 동그랗죠. 상황 변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은 집권도 되고 분권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 조직은 집권도 되고 분권도 된다. 상황 변수에서 1번 그냥 규모, 사이즈. 규모는 조직의 물적 수용 능력, 인력 투입, 산출량 및 자료를 만든다. 규모가 큰 조직을 뭐라 말한다? 관료제. 2번 과업, 태스크. 과업이 정형적, 일상적일수록 대규모 조직이 나타나며 단순한 기술이 나타난다. 관료제. 일상적, 반복적, 정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관료제. 테크놀로지, 기술. 기술이란 조직의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데 쓰는 활동을 말한다. 1번 예를 들면 일상적인 기술일수록 집권화 공식화 수준이 높고 관료제.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 공식화 수준이 낮다. 탈관료제. 그 다음에 4번 밑줄.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의 경우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관리자에게로 어떻게 집권화된다. 그런 조직을 말하고 관료제. 페이지를 넘겨서 페로우라는 학자는 기술의 유형이 몇 가지 있다? 4가지. 거기 봅니다. 예외성도 적음, 반대 예외성이 많다. 분석이 곤란하다. 반대 분석이 가능하다. 반대 제가 하는 것만 합니다. 비일상적 기술 거기다 그림 그려봐. 계란. 비일상적 기술 그림 반대 표시. 일상적 기술 그림 그려봐. 피라미드.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 조직을 뭐라 말한다? 일상적 기술. 에도크라시 조직을 뭐라 말한다? 비일상적 기술. 반대죠. 이거 피라미드, 관료제, 기계적 구조 이런 조직을 일상적 기술 이렇게 말하죠. 탈관료제, 에도크라시 조직을 뭐라 말한다? 비일상적 기술. 누가? 페로. 그만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 크래프트 도자기를 만든다. 장인 기술. 엔지니어링 뭐다? 공학적 기술. 그 다음에 4번 밑줄. 환경이 단순하고 확실할수록 대규모적이 나타난다. 관료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환경 변화가 심하다. 탈관료제. 조직의 뭐다? 문화. 문화에 따라서 조직은 집권도 되고 분권도 된다. 1. 조직 문화의 기능에서 1번 밑줄.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과 모방에 의해 전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3. 문화는 조직 간의 경계를 구분해 줍니다. 조직 간 경계를 구분해 준다. 문화죠. 그리고 5. 일탈 행동을 통제하며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해 주는 게 문화다. 유형 보지 말고 조직 문화의 사회 형태가 경기도 9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1번 동화 반대 해봐. 격리. 그 조직 문화에 몰입돼 간다. 동화. 싫어요. 뭐다? 격리. 탈문화와 조직의 문화나 신참자의 문화가 다 같이 그 형태를 지배하는 영향력일 때 나타난다. 탈문화와 다원화, 쌍방적 학습과 정해 과정을 통해 신참자와 조직이 상호 장점을 서로 수용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면 다원화다. 문화가 하는 역할. 첫째, 규범. 약속이죠. 규범. 사회적 약속인 합의.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규범. 철학.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조직의 신임을 밝히는 것. 지배적 가치관. 조직이 강조하고 있는 공통된 믿음을 지배적 가치관. 마지막 행태의 규칙성. 조직 참여자가 상호작용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와 복종 등과 관련되는 의식을 갖다 행태의 규칙성이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샤폴드, 샤폴드의 조직문화 접근법. 이건 아직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 1번만 밑줄 볼까? 특성론적 접근법을 밑줄.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효과성이 높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일수록 효과성이 높다. 특성론적 접근법.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무시하고요. 다 무시. 383페이지
조직구조 또는 기본 변수.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변수가 세 가지 있다. 피라미드과 계란 세 가지.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이 세 가지를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 행정고시 몇 번 나왔죠? 1번 문제 복잡성. 복잡하냐 복잡하냐. 복잡성. 1. 조직 내 분화의 정도를 받는다. 그만 찍어봐. 조직 내 분화의 정도를 뭐라고? 복잡성. 그만 해주세요. 손대지 말고.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공식화. 이빨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하는 게 공식화가 낫다 높다? 높다. 육하원칙. 그게 바로 공식화겠죠? 공식화 1번 문제. 조직 내의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뭐라고? 공식화 그래.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뭐라고 한다? 공식화.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서 반대표시 봐. 플러스 공식성. 공식화가 높다. 플러스. 공식화가 떠진다. 마이너스 그래요.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표준화된 기술, 비표준화된 기술, 정형화된 기술, 비정형화된 결정, 관료제 조직, 에도크라이 조직. 이걸 말하는 우리가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 기성복일수록 청바지일수록 기성복이잖아. 공식화 수준이 높다 이거야. 맞춤복은 핸드메이드 맞춤복은 다 틀리잖아. 공식화 수준이 높다 낮다? 낮다. 그 다음 3번 문제 집권화. 집권화가 높다 이 말이죠. 집권화. 1. 조직 내의 집단의 수와 관련하여 집단에 의한 전략적 결정을 하는 참여의 수준과 다양성 및 조직 내에 있어서 권력의 분배를 뭐라고? 집권화 그래요. 그리고 3번 밑줄. 관료제는 집권성 수준이 높고 에도크라시 조직은 집권성 수준이 낮다. 5번 집권화 요인. 어떨 때 조직이 집권화되고 어떨 때 분권화됩니까? 집권화 요인. 우리 한마디로 그래요. 통제가 필요할수록 집권화가 됩니다. 권한이임이 이루어질수록 뭐가 된다? 분권화. 집권화 요인. 기억.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두 번째 예산이 팽창할수록. 디귿 법률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 릴 권력의 추구력. 미음 행정활동의 통일성 확보. 반대로 분권화 요인은 니은만 별표해봐. 분권화 요인은 현대 조직의 규모 확대. 조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서 통제를 못해. 그럴수록 뭐가 된다? 분권화 되는 거야. 대규모 조직일수록 분권화. 또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할수록 권한이 필요하다. 뭐지? 분권화. 5번 미음 밑줄. 신속한 업무 수행 두 가지입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할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는 촉진된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 다음에 2절 관료제. 뼈대가 있다. 관료제. 권력조직 그러죠. 피라미드 구조와 계란 구조 이야기. 공사행정과 상관성 파악하고 학자연관 관료제 조직의 병리현상. 그래서 이 3번에 나올 거야. 관료제보다 역기능, 병리현상이 뭐가 있는가. 그건 틀림없이 나올 거야 시험에. 행정사 3회 시험도 파킨슨 법칙이 나왔어. 관료제 역기능 중에 뭐가 있다? 파킨슨 법칙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규모가 큰 조직을 뭐라 말한다? 관료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군대에서 26사단, 25,000명이야. 1개 사단병력 25,000명이야. 26사단과 같은 대규모 조직이면서 계층제로 이루어졌다. 합법성, 법이 지배한다. 그런 조직을 뭐라고? 관료제. 26사단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차출해서 하나의 팀을 만든다. 그런 조직을 뭐라고?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개념 관료제. 1번 밑줄 법적 권위에 기초를 둔 대규모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이 관료제는 반드시 정부 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군대나 민간기업 등도 지칭하는 용어다. 거기까지만. 페이지를 넘겨서 큰 2번 밑줄 300번이 막스 베버. 독일의 사회학자 누가 있다? 막스 베버. 베버의 관료제론. 1번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당시 정치 경제적인 현실을 토대로 프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동그라미 가설적인 모형이다. 그리고 이 베버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근대 사회를 특징지어는 법에 의한 합법적 합리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관료제로 보았다. 거기까지. 큰 3번 근대 관료제의 발달 배경. 왜 막스 베버 관료제가 발달했는가? 첫째는 관료제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이 있어. 능률성 같은 거.
두 번째, 근대사니까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죠. 셋째, 돈이 이제 유통돼. 화폐 경제 발달. 넷째, 행정사무 양적 등대나 질적 변화. 관료제 특징은 첫째, 법대로자, 엄격한 관청적 권한. 둘째, 계층으로 되어 있죠. 계층제다 이거예요. 사무실, 전임직. 한 가지 업무만 한다. 전임직. 그 다음에 5번, 이념이 바로 뭐지? 농률성. 전부 다 문서 왔다 갔다 한다? 문서주의. 거기까지. 저는 이게 나와 4번 별표. 관료제 역기능. 우리 앞에서 배웠죠. 2편에서 배웠죠. 관료제 역기능. 1번 별표. 머튼의 동조과잉. 오버 컴포넌트. 머튼의 뭐다? 동조과잉. 2번 줄 동조과잉이란 지나치게 규칙 절차를 엄수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나치게 규칙 절차를 엄수함으로써 수단이 목표로 전환된다. 머튼의 뭐다? 동조과잉. 2번 줄 미첼스의 과도질지. 소수 간부가 지배하는 거야. 소수 간부에 의한 권력 독점 현상을 미첼스는 과도질지. 그럼 제가 하는 거 찾아봐요. 셀즈닉이죠. 셀즈닉의 사료를 저장해서 사일로요가 이렇게 사일로. 셀즈닉 모형. 권한의 이문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시켜본다. 고로 할거지를 초래한다. 지나친 전문화 분해 변리는 할거지를 초래한다. 셀즈닉의 우리가 사료를 저장해놓은 굴뚝 있잖아. 사일로요가. 5번 골드너. 사람 이름이야. 골드너 모형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한 인류를 추구한다. 그다음에 6번 권력구조 예언화. 상사의 개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충돌하는 관료제 역기능을 권력구조 예언화. 상관과 부하는 전문성이 높은데 상관은 전문성이 낮아. 갈등이 있다. 권력구조 이원화. 관료 제국주의. 관료들의 권한 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관료 제국주의. 여덟 번째, 변화를 싫어하잖아. 현상 유지적 보수주의. 아홉 번째, 형식주의. 레드테 문서 왔다 갔다 한다. 문서 과다 현상. 10번, 관료제 예적까지 추구. 스님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외적까지 추구. 지나친 신분부장은 추세주의, 책임회피, 면종못배, 보신주의 등을 처리한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11번 별표, 피터의 법칙. 관료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피터의 원리, 별표. 베블레는 전문가적 무능력다. 한 가지만 하지 다른 일 못해. 훈련된 무능으로 인해 새로운 일의 속성들이 보인다. 마지막 10번, 인격의 상실. 사람을 무시해. 임퍼서널리즘, 비정의성. 사람을 무시한다. 두베르제, 철학자죠. 두베르제는 서구의 두 얼굴에서 야누스 페이스, 양면성, 야누스 페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관료제를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 해방을 이루는 도구라는 측면과 지나친 형식의 강조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지적하였으며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관료제는 장점도 단점이 있다. 임퍼서널리즘, 비정의성. 이게 바로 관료제 역기능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관료제는 역기능만 있는가? 순기능도 있겠죠. 순기능 알 필요가 없어. 큰 5번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 1.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첫째, 법 앞에 평등이죠. 두 번째, 공직에서 기획운동. 셋째, 민주적 목적의 효율적 집행. 넷째, 정보를 갖다 필터, 여과시켜준다. 다섯 번째, 경제성장이나 국민생활 수준. 여섯 번째, 조정의 역할. 2번만 별표해봐. 결론,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 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나머지는 전혀 의미가 없다. 나머지 전혀 의미 없고 그 3절, 393절에다 별표합니다. 특별 임시 은혜 조직, 영어로 뭐라 부른다? 에도크라시. 쉬었다가 정리하죠.